그 자리에는 여기가 치킨집이었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이게 파이로 만년필 자리인데. 문 연대도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지금 뭐 여기 임대라고 쓴 데가 뭐 여기 임대라고 쓴 데 있고.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오드포트 갔다 가면 저 작년 10월 때부터 하겠습니다. 코로나 여파입니다. 코로나 여파. 건물주가 임대를 좀 내려줬을 텐데. 다 그래도 건물주가 임대를 많이들 내려주고 있고 또 안 내려주고 있는데 거기다 많이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 간담회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윤석열 후보 선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본부장 최승재 의원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장을 살피시려고 직접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를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현장 방문에 안내해 주신 강한석 관철동 문화발전위원회 회장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같이 해주실 의정부 부대찌개 윤승희 사장님, 이인숙 연어랑 대표님, 박철영 종로 족발지구 여기 대표님, 이호경 생맥주집 대표님 오셨고요. 또 그다음에 코자총에서 우리 민상원 공동대표님 오셨고요. 박준석 총자영업 국민연합 대표님도 오셨고요. 이종민 자영업 연대 대표님 오셨고, 그다음 손모 외식업 중앙회장 총괄단장님도 오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오늘 이거 관련된 내용 때문에 우리 산자위의 이철규 우리 간사님도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한무경 산자위 또 의원님도 오셨고요. 그다음에 약자의 동행에서 우리 김미애 의원님 오셨고, 김영동 의원님도 또 오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국내에 전파된 지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특히나 여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오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이분들 위해 역할을 하시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자, 오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참석자를 대표해서 관철동 강한식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먼저 윤 후보님께 전달하실 말씀을 먼저 듣고 한 분 한 분 말씀을 좀 전해 듣고 후보님께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한식 대표님 말씀 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관철동 전회회장 강한식입니다. 이민년 새해를 맞이해서 윤 후보님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저희 동네를 방문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50년 넘게 장사를 했지만 이런 코로나 사태로 해서 이런 올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모 신문에서 보니까 자영업자들 500만 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선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소급해가지고 100% 소상공인들한테 100% 손실보상금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련돼서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지금 없다는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인숙 연어랑 대표께서 이 대출 관련돼서 말씀을 좀 하시겠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듣고 하겠습니다. 네. 연어랑이면은 연어랑 횟집을 하고 횟집. 네네. 한 4장에 한 몇 점쯤? 50점이면은 테이블이 4인용 테이블이 한 몇 개쯤? 저희 총 테이블 17테이블 테이블을 줄이고 있는 좀 전에 정상적으로 영업이 됐을 때는 저녁 시간에 사람들이 다 차면은 100석 그 정도인데 이제는 100석. 그 정도로 운영을 해서 1인석 100석이면 하루 저녁에
이제 몇 바퀴 나왔거든요. 하루 저녁에 한 두세 바퀴 이렇게 돼 이제는 한 바퀴도 안 되고 시간 제한도 이제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과거 같으면은 한 100석 정도의 두세 바퀴, 네네. 하루 종일 이상 되는 네네. 종업원은 몇 명 있었어요? 예전에요. 네, 예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5명. 지금은 한 사람. 주인 혼자 사고. 그리고 코로나 오기 전에 최저임금이 올라갔을 때 그거는 좀 견딜만 하겠어요? 최저임금이 괜찮으니까. 아니요, 최저임금도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올려놓으니까요. 사실 2018년에 네네. 2018년 중반기에 최저임금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코로나가 오잖아요. 네네. 최저임금 올라갔을 때는 영업은 어차피 똑같이 됐는데 이제 그때는 남는 게 좀 줄었을 거예요. 네, 남는 거 줄고 이제 코로나로 오면서 이제 1인 사업자가 매출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아까 대출 문제도 한번. 나라에서 코로나 조치를 돈을 준다고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요. 받다 보니 얼마나 받으셨어요? 1억 2천? 그 정도 받았어요. 뭐 임대료 내야 돼, 생활비 내야 돼, 뭐 전기세 내야 돼. 이러다 보니 또 이게 상환되는 시기가 다가오니까 또 영업자들의 시간도 제한되고 또 인원도 제한되니까 이 돈을 낼 수가 없어요. 반박해요. 그러다 보니 1년, 2년을 연장해 줄 게 아니라 코로나 끝날 때까지 연장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자영업자들은 피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눈에서 양잿물이 나올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자영업자를 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억 2천 한꺼번에 받으셨어요? 아니요. 뭐 6천 받고, 6천 받고, 2천 받고, 또 3천 받고 이러다가 이제 또 1년 되면 또 원금이자 상환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사도 못하고 있는데 원금 이자 내는데 너무 월 임대료가 얼마쯤 되셨어요? 그 매달 50평 매달에 693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네. 그거는 뭐 임대료는 안 깎아주는 아니요, 거예요? 저희 깎아주고 500만 원. 네. 조금 깎아줬구나. 네. 그거는 금리는 어느 정도로 어디서 받았어요? 국민은행, KB은행에서 KB은행. 받고 하나은행에서 받고. 네. 그거는 1년 이자가 얼마? 금리가? 금리가 1.3, 이것도 힘들어요. 이거 이제 내일 힘들고. 나는 뭐 기금융권이나 이런 거는 그거는 안 받아요. 대출 그대로 맞추면 네네. 저는 이제 치킨 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매장이 한 120평 정도 되는 규모로 있고요. 월세가 한 달에 부가세 포함해서 1,5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월세를 못 내다 보니까 그 건물주가 민사소송을 했어요. 보증금이 1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물주가 민사소송을 해서 월세를 다 까먹을 텐데 그렇죠. 근데 철거 소송이 이제 들어온 거고 명도 소송이 들어왔고 명도 소송을 하면서 그 월세에 대한 미지급분에 대한 이자분 15% 달라고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월 26일 날 남부지방법원에 가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너무나 막막한 상황이죠. 그 가게는 어쨌든 손님이 어쨌든 돌리고는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저희가 1층부터 4층까지가 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현재 매장이 돌아가는 운영되는 부분은 1층 한 개층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2019년도 연 매출액이 8억이었습니다. 그 정도에서 나름대로 잘 알차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가 직면되면서 매출 저희가 12월달 2020년도 12월달 그 집합 제한 받으면서 9시까지 하면서 매출이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가장 보신각 이런 종목가 연매출이 뭐 한 2억 정도 쓰고 나왔어요.
12월 달이면 가장 많은 손님들이 오시고 모임이 많은 시기인데, 뭐 1억 정도 매출이 올렸던 상황이었다라면 지금 1,500만 원 매출이 나왔으니까요. 저희는 도저히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지불할 수가 없고, 근데 이제 건물주는 본인도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샀으니 이자를 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도 못 버틴다. 그러니 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니까 저희는 그 민사소송에 대한 대응도 못하고 있고, 그분은 이제 변호사를 사서 저희들 목을 조이고 있는데, 하루하루를 지금 진짜 걱정, 앞으로의 비전, 앞으로의 앞날을 어떻게 계획할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고용과 임대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에서 보장해 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없이 정부에서 손실보상에 관련된 부분도 3개월 중 7, 8, 9월 달 손실보상 해주고 요번에 500만 원 선 지급해준다고 하시는데, 이걸로는 저희가 절대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종로의 많은 거리에 상인들이 보증금 다 지금 없어진 상황입니다. 대다수가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소송으로 계속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담, 아까 대출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대출 받아서 임대료 다 놓고 손실보상 받아서 임대료 놓고 저희는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저는 저 개탄스러운 부분이 코로나 처음에 발생했을 때 정세균 국무총리가 약국에 가서 이전에 벌어뒀던 돈으로 버티면 되지 않겠냐라는 이러한 정책 자체가 이 정부의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서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니란 대응 때문에 결국은 피 보는 거는 저희 이 선량한 소상공인들밖에 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합니다. 8개 단체를 제한된 업종 부분이 모여서 총 대표를 맡고 있는 민상원입니다. 저는 자영업을 해갖고 음식점을 43년 동안 해갖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장도 서울시 회장에다가 물러났는데 왜 이 대표를 맡게 됐느냐. 이 자영업자들의 그 슬픔과 아픔을 내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대표를 맡았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부를 믿지 못합니다. 왜 못 믿느냐? 코로나가 우리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지금 발표에는 계속 쏟아내는 게 자영업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를 몰살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로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10월 달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요새 발표하는 거 보면 일관성이 없고 예측 가능하지도 않아요. 이걸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정치권에서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걸 정치권에서 해주지 않으면은 우리 자영업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유일하게 최승재 의원이 우리 자영업자를 대표해서 300명 중에서 299명이 우리의 적이고 혼자서 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의원이 좀 도와주시더라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누구 하나 진실하게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목소리 높이고 데모하면은 조금 주고 100만 원 주고 5만 원 주고 500만 원 주고 소급 적용 왜 안 해줍니까? 우리가 잘못해갖고 코로나가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영업하는 분들이 자랑스럽게 내 자식한테 나도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농어민 비슷한 해줬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대출한 거 유예해 주시고 이자 한 번만 받지 말고 정부 정책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뒷더미에 앉아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저는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길거리에 나와서 이거를 했느냐? 옛날에 젊었을 때 정말 고생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음식점을 물려줘야 되는데 음식점을 물려주지 못할 형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후보님께서 우리 자영업자들을 처음 모아놓고 이렇게 진실한 얘기를 듣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시고 정책에 반영해서 확실하게 대통령이 되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준선 대표도 한마디 총자영업 국민연합의 박준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통에는 경중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손실보상도 받지 못하고 2년 동안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며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뒤에 계신 지역구 대표님이 계십니다. 수만 명을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글이 한 3분 정도 되는데 들어주시면 감사하십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평가할 때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감정이 가장 됐을 때 가장 최근의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는데 이를 검증된 심리학 이론 피크 앤드 효과라고 합니다. 피크 앤드 효과는 마지막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뜻으로 풀어 설명합니다. 영화에서도 마지막 장면이 그 영화 전체에 대한 인상으로 관객들의 뇌리에 남습니다. 이는 인간관계나 업무 또는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 잘하는 프로와 일 못하는 아마추어의 차이는 마무리 단계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프로는 작은 일부터 철저히 챙기고 마무리하는 습관이 확실해서 좀처럼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챙겨서 뒤탈이 없게 합니다. 그래서 늘 주변으로부터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걱정 없다는 뜻을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 정부는 우리 자영업자에게 아마추어, 아니 그 이하입니다. 우리 코사총과 자영업자들의 정부를 향한 요구사항, 목표는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질과 핵심은 단 두 가지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부의 방역 지침과 정책에 협력하고 희생한 모든 자영업자에게 전액 손실보상 소급할 것. 두 번째, 정부는 정당한 보상과 대가 없이 자영업자들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지 말고 모든 제한, 규제 철폐할 것. 감사하게도 우리 자영업자들을 위해 기꺼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윤석열 후보님께서의 목표는 대통령 당선이십니다. 어떤 조직이든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해야 하는 순간과 상황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고민하는가를 들여다보면 그 조직의 수준이나 미래를 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쓸모를 다한 다양한 소를 희생시키고 이후 그들을 조금도 돌보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팽배해진다면 그 끝, 마지막은 대부분 권력과 조직 자체의 비극적 최후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미 아주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현재 이 정부와 여당이 마지막, 즉 우리 자영업자들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다시 불을 지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첫째, 이 정부와 여당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두 번째, 그럼에도 안타깝게 이 정권이 재집권하여 우리 자영업자와 그 가족들을 계속해서 살해한다면 제 이름 석자 걸고 전국의 자영업자를 집결시켜 우리 자영업자들의 원하는 바 그 수배 이상을 쟁취해낼 것입니다. 이는 존경하는 후보님께서 당선되셨을 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돈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자영업자 대표님들도 모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중견, 대기업, 글로벌 기업도 그런 돈에 대한 태도가 없었다면 한국이 세계 순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그 돈의 크기가 어떻든 우리는 목숨 걸고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희 목숨 다 내놓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모든 방역 지침에 협조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장교 출신인 제가 알기로 싸움이라는 것은 죽고 살고 이기고 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 누군가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지금처럼 싸움을 건다면 제가 반드시 우리 자영업자가 살고 이기는 쪽에 서 있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쭉 말씀으로 한번 우리 이정민 자영업자 네, 안녕하세요.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시나요? 노원구 상계동에서 삼겹살 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준선 대표님 누구세요? 저는 유흥주점도 하고 고소매도 하고 IT 개발 등 여러 가지 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대표님은 노원구에서 노원구 상계동에서 삼겹살 집을 하고있고요. 네. 후보님 여기 뒤에 잠깐만 바라봐 주시면 입술 경우 상관없이 손실보상 해달라는 후보가 왔습니다. 아, 네. 근데 이 점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상황은
자영업자들을 잘 달리고 있던 자영업자라는 자동차를 정부가 긴급 정지 명령을 내려서 멈춘 것과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보상을 해줄 때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는지 속도는 지켰는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다 대고 3000cc 넘는 자동차는 보상해주지 않겠다. 차량 등록일 기준으로 보상의 경우를 변경한다는 건 누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매출 10억을 넘는 분들이신데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셨고 사장님들 중 한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도 2년 동안 반도체 등 모든 단 하나도 물건을 팔지 않게 하고 모두 가동을 중지시킨다면 삼성전자도 못 버틴다. 맞습니다. 그걸 저희 일반 자영업자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언제부턴가 자영업자의 문제가 모두 돈의 논리로 변질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자영업자에게 얼마간의 돈을 쥐어주면 자영업자에게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자영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해서 자영업의 생태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필요한 것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이 자영업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런 정권이 연장된다면 대한민국에 또 다른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자영업자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 달 월세도 되지 않는 돈을 받으면서 집에서 쫓겨날 국민이 있을 겁니다.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가장에게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지 않아 그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은 결국 파탄나고 말 것입니다. 이게 너무 과격한 상상이지 않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자신있게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요. 이게 모두 자영업자에게는 지금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 문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 소중한 시간을 제가 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만 드리자면, 윤석열 후보님께 기대를 걸었던 많은 분들의 바람은 바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세워주기를 바랬던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자영업자는 단 한 번도 저희가 받은 피해 이상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가 무슨 정신적 위로금을 달라고 하신 적도 없고 120%, 150% 보상해달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정부가 피해를 주었다면 그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모두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후보님의 기치 아래서 법과 제도 안에서 합리적으로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2년 동안 저희 목소리들은 돌고 돌아서 지금 도착한 곳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저희들의 이런 어려움을 잘 헤아려 주셔서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믿고 좀 기다려보고 싶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 외식업총회 총괄 단장님 한 말씀 하세요. 43만 명을 모시고 있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상태경연 단장 손무호입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43만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생계 유지가 안 돼서 24명이나 세상을 떠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하나도 손실보상이 돼서 현실적인 손실보상이 안 돼서 아주 아우성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부는 손실보상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경영들을 얘기 들어보면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개개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할 정도로 삶을 포기하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까지 바라만 보고 있고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꼭 특별한 대책을 좀 마련해서 자영업자들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고 생계에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를 하면 어떻게 되죠? 배선한입니다. 배선한. 어떤 업을 네, 치킨 호프.
2021년 10월 달에 3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7, 8, 9월 매출과 2021년 7, 8, 9월 매출이 감소했을 때 그거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사업자 번호만 치면은 대상자가 아니다 뒤다 나옵니다. 그래 금액까지 나옵니다. 근데 저는 매출이 50%가 줄었는데도 대상자가 아니라고 뜹니다. 원인이 뭔가 했더니 매출 증가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지금 그걸 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 그거는 이 사이트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매출 증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거 국세청에서 자료를 준 거죠. 그냥 컴퓨터 상에서. 뭐 어떠한 데이터를 뽑아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치면 이렇게 대상자가 아니다 보다 너한테 보상을 얼마 주겠다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면 저는 그때부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제가 21년부터 그때부터 해가지고 중소기업청 마포구청에 가면은 소상공인 담당센터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 지원센터 전부 다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다 했어도 지금 2개월이 지났지만 이거를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분도. 맞습니다. 오직하면 제가 국민신문고에도 올렸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 답변이 자기네들이 해놨다는 겁니다. 해놔서 찾아가면 또 아무 데도 해놓은 데가 없습니다. 결국은 제가 며칠 전에 공고가 여기에 떴더라고요. 보상 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서류를 제출해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인청에서 또 가지고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고문은 나왔는데 나라에서 이거를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아직 안 만들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주는 게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 담당자 전화번호입니다. 이걸 줍니다. 전화를 다 했는데 아무도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아무도 안 받습니다. 전부 안 받습니다. 그게 말이나 주고 됩니까? 이 사람들이 저한테 이걸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화 아마 안 받을 겁니다. 같은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저희도 뭘 물어봐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현 정부의 시스템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이 정부를 믿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돈을 떠준다고 하지만 믿지도 못합니다. 전에 것도 해결도 못하면서 맞습니다. 앞에 걸 해결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님에게 꼭 정권 교체하셔서 저희 소상공인들 마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좀 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곡하게.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발언 신청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한우집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박상민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님의 대선 키워드 중 우선으로 여기시는 공정이라는 단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혹시 윤 후보님, 지난 2년여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단축, 인원 제한 등등의 정부의 방역 지침을 말없이 묵묵하게 따라준 선량한 자영업자들 중에 정부에서 그동안 지원이나 보상이라고 해준다던 코로나 1, 2, 3차 지원금 또는 손실보상, 게다가 이번에 방역지원금이라고 꼴랑 100만원 주는 것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사업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 모이신 사장님들이 바로 그분들이시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그 이유는 코로나 이전에 연매출이 10억이 넘는다는 이유입니다. 저는 코로나 이전에 2019년 연매출이 18억 정도의 식당을 운영하였고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에 정부의 방역 지침 시행으로 매출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여 매달 수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함에도 연매출이 10억이 넘었었다는 이유로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뜨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사장님들 대부분은 코로나 이전에 10억 이상을 팔았다는 이유로 코로나 방역 시행 이후로 매출이 8, 90% 감소해서 전혀 수익이 없음에도 수억 원의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보상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매출이 크고 그 규모가 컸던 사업장일수록 방역수칙 적용에 대한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을 것인데 비교적 자영업자들 중에서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근본 손실보상 시행법으로 월 7천 팔던 사람들이 5천으로 매출을 줄은 사람들은 3개월 손실보상금으로 수천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월 2억 팔다가 2천으로 줄어든 아예 매출도 없는 저희들에게는 계속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매출 활동이 없이 개인 사업자 등록증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코로나 1, 2, 3차 지원금, 거기다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다 주면서 실제 가장 피해가 큰 우리들에게는 10억 이상을 팔았었으니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후보님, 이 나라는 결코 공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는 왜 피해가 가장 큰 우리들이 남들이 받은 보상조차 받을 수 없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당연한 권리를 이토록 피를 토하듯 울부짖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장님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전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연매출 10억 아니 그 이상을 팔아가며 수많은 종사자들과 함께 꿈을 키워가던 미래를 꿈꾸던 저희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정부의 정책에 말없이 따른 이유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삶을 포기하는 사장님들까지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희 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 명씩 분신 자살이라도 해야 될까요? 존경하는 윤석열 후보님, 저희는 후보님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기다릴 여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다는 윤석열 후보님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손실보상제도의 어처구니 없는 불공정을 제2야당의 제포자로서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부디 하루하루 죽음의 유혹에서 견디고 있는 가슴 아픈 사장님들의 사연 외면하지 마시고 강력을 동원하여 어루만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6월 말에 정치를 시작하고 그리고 7월 초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국민들을 만나 뵙고 그 중에서도 자영업 소상인들을 많이 뵙습니다. 시장을 다니면서도 뵙고 또 여러 가게도 뵙고 오늘이 뭐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8월 중순 전에 코로나 이 방역이라고 하는 저희 그 공영 제한 공익을 위해서 방역이라고 하는 그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그 재산권을 이런 자산만 재산권이 아니라 이 영업권도 재산권이거든요. 그 재산권을 제한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손실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그냥 지원금이 아니고 손실 보상이라는 개념을 제가 정치인으로서 처음 들고 나왔습니다. 8월 달부터. 그래서 일단 뭐 국가 재정을 무한히 투입하면 좋겠지만 다른 데 또 써야 될 재정도 많기 때문에 일단 지출 구조 조정. 원래 이 예산이라는 게 긴급한 데 먼저 쓰고 또 과거에 써온 데가 있다 하더라도 급한 데가 있으면 조정을 먼저 해서 거기다가 돈을 먼저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50조를 조성을 해가지고 먼저 이 손실보상을 먼저 해야 된다. 그 중에 약 43조를 먼저 손실보상으로 투입을 하고 그리고 그 남은 50조에서 한 7조 원 정도 되는 돈은 그걸 이제 신용보증 그 보증보험 수수료에 쓰는 거를 해서 그 대출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한 50조 정도의 대출과 한 50조 정도의 먼저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해서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내가 주장을 했을 때 지금 민주당에서는 퍼퓰리즘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마치 뭐 기본소득 개념으로 또 그런 거 누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100만 원, 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을 나눠주기 식으로 해서 그래갖고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뭐 50조 자기들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러면서 토론을 하자 해요.
제가 추경부터 먼저 만들어 와라. 예산 재원을 추가 경정 예산안부터 돈을 더 늘리던가 아니면 지출을 바꾸든지 해서 추경 예산부터 먼저 대통령과 정부를 설득해서 가지고 국회로 갖고 와라.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은 추경할 조짐은 보이지도 않고 선거를 앞두고 계속 지금 제가 먼저 주장했던 걸 들고 나와갖고 지금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안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지금 이 50조도 부족한 돈입니다. 이거 갖고 손실 보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공정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이제 먼저 이 방역이라고 하는 이 공용 제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영업자 소상인에 대한 이 영업 제한 집합 금지 이런 것은 아주 강하게 걸어놓고 또 다른 데는 풀어놔요. 그러니까 이 지금 소위 영업 제한을 영업 제한이라는 공용 제한이라고 하는 이 행위를 행정 행위를 하는데 이 처분이 공정하지가 않아. 뭐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가게는 영업 제한 세게 걸어놓고 그 다음에 뭐 큰 매장이나 뭐 이런 데는 또 안 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자영업자들의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가 많은 자영업자 우리 소상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그게 불공정하고 그리고 돈을 나눠주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게 기본적으로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부가 재원이 부족하면 그 손실을 정말 다 못 드린다 하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 피해 입은 것에 준하는 정도의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집하고 우리 집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피해를 더 입은 그 자영업자가 조금 더 보상을 받고 덜 입은 사람이 덜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방역을 위한 영업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그 집합금지에 따른 영업 제한에 따른 이 손실 보상이라는 것이 균형도 안 맞고 그리고 이 보상 개념의 지원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막 나눠주다 보니까 이게 피해 산정 자체가 전혀 없다. 그래서 그게 불공정하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불공정이 지금 여기 섞여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저는 재원은 어떻게든 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소위 입은 피해 영업 제한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을 지금 정부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소송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물론 있지만 할 수도 있지만 그 많은 분들이 손실을 다 정확하게 법원에서 판결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현금 영업도 있고 그리고 또 부가세 그 간이과세자들도 있고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세밀하게 입증해서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을 할 때 그 입은 그 손해의 규모를 산정하는데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정부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보상을 할 때 그야말로 재원이 부족해서 다는 못 해드리더라도 상당한 정도는 해주고 그게 균형이 피해 규모에 따라서 맞아야 손실의 규모에 따라서 서로 공정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여기 종로면 종로, 또 저 해화동이면 해화동, 또 뭐 어디 대구에 서문시장이면 서문시장, 무슨 뭐 부산에 학생들 많이 다니는 서면이면 서면 이런 식의 이게 이제 지역별로 그리고 이걸 지수화를 좀 해야 돼요. 지수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영업 제한의 행태에 따라 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는 아예 집합 금지가 있고 또 영업 제한이 있고 영업 제한도 어느 정도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등급화를 다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지역이나 업종별로 기본적인 지수화, 등급화 그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매장 규모 같은 것들을 이제 곱해서 피해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피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신용카드, 과거에 신용카드 매출 실적하고 지금의 상황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전기를 사용하고 수도를 사용하고 가스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나 뭐 이런 수자원공사, 상하수도공사 이런 데서 나온 자료들을 전부 받아갖고 그걸로 이제 요새는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걸 전부 데이터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재정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또 어렵게 확보한 이 재정 중에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데 있어서도 공평하게 나눠줘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정부가 지금 코로나 방역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이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과학적 기반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가 막 창궐했을 때 뭐 집집마다 얼마씩 돈 나눠주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긴급한 상황이고 그런 데이터도 아직 축적이 안 돼 있고 만들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일단 어려운 분들한테 누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니까 일단 재정을 좀 마련해서 그냥 뿌리는 것 자체 한두 번은 난 그건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게 전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정과 상식을 지켜나가려고 그러면은 정부의 그 행정 서비스가 이게 데이터화, 과학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탁상머리에서 공무원들 생각 갖고 공정과 상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기본 이제 제가 8월 중순에 발표는 그렇게 이제 해놓고 그러면서 이거를 나눠주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거 끝나고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이 인수위 때부터 지금 저희가 행정 정보를 지금 입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정부가 출범하면은 하여튼 100일 이내에 먼저 1차적인 보상을, 피해 규모에 따른 보상을 지금 이 정부는 한 번도 그런 걸 해보질 못했잖아요. 시장에 가보면은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나눠주다 보니까 불만도 많아. 또 받아도.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그 음식점 피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용업소. 네, 그러니까 다 다른 그 자영업 종류 중에서도 내가 지금 제일 크고, 그리고 부산 같은데 이런 자갈치 시장 이런데 그 거기는 사서 먹기도 하지만 회를 또 사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피해가 아주 직격탄을 그냥 맞았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임대료가 굉장히 고가인,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손가락을 꼽는 만큼 최고 수준입니다. 임대료가 높은 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는 임대인이 그 임대료를 좀 대폭 할인해주면 그 할인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예 세액공제를 해주는 그런 걸 빨리 시행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이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 걔네들은 이제 미국은 백신을 빨리 개발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정상화가 지난 부분도 됐는데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하여튼 상당히 아주 용이 주도한 그런 그 자영업 보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렸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도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 이미 제가 발표한 거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약과 정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하여튼 이
손해본 것에 대한 손실 보상이라는 원칙을 딱 세워서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대출 금융 지원이에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처음에는 정부가 다리를 놔서 이제 저리로 은행 자본을 빌려 썼는데, 이게 이제 더 어려워지면 이제 제2금융, 그 다음에 사채 이런 걸 쓰면서, 왜냐하면 신용이 점점 열악해지니까 은행 돈을 더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가장 힘든 게 첫째 목소리가 돈을 좀 더 빌려달라는 게, 지방을 가져보면 그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보상도 보상이지만 당장 영도 소송 들어오고 저 가게를 어쩌든 영업이라도 하려고 그러면은 돈을 빌려달라. 그래 이제 대출은 예, 부분이 제가 감히 직원들이면 지금 뒤에 계신 저희 단체 분들께서는 대출 지원도 못 받으시고 그냥 하루하루 내일 죽어도 모를 분들입니다. 19년도에 매출이 10억이 넘어갔고 19년도에 창업하고 20년도에 창업하고 이러신 분들 손실보상 그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저는 2019년에 비해서 20년도 매출이 6억 넘게 줄었습니다. 가게 하나는 몇 개가 있지만 가게 하나는 6억 줄었는데 3개월치 손실보상으로 나온 금액이 230만 원입니다. 230만 원. 말이 보상이지 그거는. 여기 뒤에 계신 분들 대출 지원 못 받으십니다. 손실보상도 못 받으십니다. 예, 좀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가세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세금 중에는 부가세가 제일, 부가세는 손에 놔도 걷어가는 거니까 일단 부가세를 좀 감면해달라. 그다음에 이 가스, 전기, 수도요금, 공과금을 좀 면제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좀 대폭 좀 할인을 해달라. 그런. 근데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는 게 없잖아요. 없고 돈 조금씩 그냥 나눠주는 건데 전기요금 조금 할인해 줄 수 있어요. 수도요금하고요. 네.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은 지금 감면해 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에 30%인가 30% 정도. 대부분 지금까지 유예해줬지. 완전히 아니, 감면해 할인해줬지. 이거 근자예요, 근자. 매출에 따라 틀려. 매출에 따라 틀려요. 아이고 안 하고. 실적으로는 뭐. 아니 물론 이거를 해도 이게 한전이라는가 이제 공사에서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이제 재정으로 도와줘야죠. 지금 이게 전시 비상사태거든요. 우리야 되죠.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영업 우리 소상인들한테는 이게 전쟁하고 똑같아요. 폭탄만 안 터지지. 그런 이런 전시 비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방역 지침 자체도 지금 공정하지 않아. 왜냐? 정확하가 안 돼 있어. 일단 하기 쉬운 자영업자는 영업하지 마라. 그렇죠. 근데 지하철도 타고 다니고 지금 여기 정부에서 백신 패스 없으면은 학원은 못 다니게 하고 또 학교 수업은 또 가잖아요. 그게 안 맞는다는 거지. 우리가 밀집도가 있는 것을 허용하면서 또 이건 왜 허용 안 하냐. 어디서 코로나가 옮기는지에 대한 또 역학조사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감염병 팬데믹에 정부가 대처를 해나가면서 이런 역학조사나 기저증에 대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놓지 않고 몰라 있는데 공개를 안 하는 것이 너무 부실해서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어떻게 방역을 하며 또 공영 제한을 걸어놓은 데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현재적으로 해주며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백신 놓고 네가 이게 백신 때문인지 아니면 너 다른 질환인지 네가 피해를 입거나 죽었으면은 네가 입증을 해서 정부 상대로 소송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손실보상이라는 대원칙을 분명히 세워가지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게 그냥 퍼퓰리즘이 아니고 우리 헌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정부의 조치도 불법은 아니지. 방역이 되니까 팬데믹이 이렇게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런 영업 제한 같은 방역 조치를 해서 균형이 흐트러진 건 맞아요. 근데 그걸 다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손실보상을 해주라 이 말이죠. 그게 법 원칙입니다.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고 정부 재정상 정말 다 못한다 하더라도 손실보상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가야지 사람들한테 그냥 다 나눠주면서 예산을 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제가 분명하게 하겠다고 이미 누차 공약으로도 발표하고 했으니까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대출 문제는 제가 더 획기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공약에 발표한 거 이상으로 하여튼 정부가 더 보증을 좀 더 하고 저리의 자금을 더 좀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한국의식주의 종로 재장만 12년 역임하고 저는 종로 새우상에 삼겹살 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재입니다. 네. 제가 그 총괄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싶은 거는 현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전부 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민간 주도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는 목소리를 바로 듣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후보님이 말씀하신 정책을 좀 반영해서 공정과 상식이 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민간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영업자 우리 소상인들을 이렇게 뵙고 다니는 이유는 이제 실태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데 이 기준을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쓰지만 실제 그 기준을 만드는데도 업종별로 다양한 그 상인들을 만나서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됩니다. 그 영업을 안 한 사람이 자기 머릿속으로 그거 전기, 가스, 뭐 수도, 신용카드 매출 이런 요소들을 딱 넣어가지고 컴퓨터 돌려서 풀어내면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실제로 또 거기서 빠뜨릴 수 있는 거 또 이렇게 했을 때 공정하게 배분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저희들이 실무자들 다 보내가지고 다 취합을 해서 딱 아주 좀 그래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가 향후에 조성할 개정을 가지고 신속하게 일단 분배해드리고, 그러고 또 모자라면 또 재정을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재정도 지금 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세율을 갖다 갑자기 인상을 해가지고 경제가 또 만약에 여기서 또 치명상이 있게 되면 우리 자영업 또 이런 상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더 줄고 또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잘 감안을 해가지고 하여튼 좀 더 긴급한 저는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그 손실 보상 해주는 것이 우리 재정 수요 중에 가장 긴급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후보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들으니까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빨리 웃을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 들려주신 사장님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고 계신 이 코로나 자영업자 피해 연합에서 건의문 좀 전달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문 잠깐 전달하시죠. 잠깐 일어나서. 저쪽 회장님 저쪽 보시고요.
오늘 만남은 여기까지고 앞으로 저희 국민의힘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현장 분산에 대한 마치고 또 후보님께서 준비하신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에 대한 발표와 오늘 또 현장 방문 등에 대한 질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형 대출 감면 이 프로젝트라는 공약을 하나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분들이 공약과 정책의 소비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공식 이름은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을 뭐 그렇게 칠까?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그동안 발표를 했고 아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영업 제한으로 인한 공영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 보상 개념이고요. 이거는 지금 향후에 지금 이 자영업을 계속 해나가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대출을 해주는데 이 대출금이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된 것만 확인이 되면 그 임대료와 공과금 사용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50%를 나라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만 5년 정도의 장기 저리로 변제를 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임대료와 공과금의 50%는 정부 재정으로 대신 변제를 하고 50%만 갚게끔 하는 한국형 반값 임대료 임대료 프로젝트인데 이게 사실 임대료가 줍니다. 임대료가 주고 우리가 지금 임대료를 깎아주면은 임대인에게 또 세액공제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출금을 먼저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이 대출금을 다양한 용도에 쓸 거 아니겠어요. 뭐 재료를 사온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데 쓰는데 이게 그 임대료에 쓰인 경우에는 그 임대료로 쓰인 부분의 50%는 나중에 원리금 변제할 때 면제를 해주고 그 부분은 국가 재정을 투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정부 보증으로 먼저 대출을 해준 뒤 임대료와 공과금을 대출 상환 금액에서 50% 그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까 50이라고 했는데 50%를 제외해주는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그램 도입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료와 공과금의 대출금이 사용될 경우 3년 후 거치기간 종료 시점에 대출금의 반을 면제해드리고 그러니까 3년간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반만 5년간 저리로 분할 상환하는 그런 제도라 이거는 그냥 사후 보상이 아니라 사전 지원 개념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50조 가지고 손실 보상해주고 또 대출을 추가로 더 이미 대출 받아가신 분들한테 추가로 대출을 하는데 그 대출의 기본 이제 소위 보증 수수료 그 자원으로 예를 들어서 한 5조 정도를 가지고 한 50조의 대출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재정 5조 가지고 금융 50조가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이미 제가 발표를 했고 요거는 이제 새로이 그거는 이제 보상과 사후 지원의 개념이고 요거는 이제 사전에 영업을 또 계속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일단 대출을 해준다. 그리고 이 대출금의 한도는 요 재원을 재정 한 50조 정도를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이 범위 안에서 대출 자원을 운영을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최대 50조 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드리고요. 현재
사업주, 특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대략 임대를 하고 있는 사업주가 전체 소상공인 한 80% 정도 중에서 그 정도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 50조, 쉽게 말씀을 드리면 5천만 원씩 100만 명에 지급을 할 수 있게 되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반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다. 현재 코로나19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대략 한 178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거의 다 커버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3년까지는 정부 재정 지원이 사실상 많이 들어가지 않고 4년 차부터 정부에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방금 이제 대표하신 공약 비롯해서 오늘 또 현장 방문 관련한 질문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어떤 소상공인 분이 대출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시스템이 받을 수 있는데 그 못 받는 걸로 나온다고 이런 시스템 문제를 보상인데 네. 손실을 매출이 50%가 줄었는데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귀하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데이터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그냥 매출 자체가 좀 큰 데는 그건 아예 뭐 지원 대상에서 그냥 빼버린 거죠. 그래도 다른 쪽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출 50조 원 범위 내에서 커버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뭐 사실상 뭐 한 사람당 한 번씩 대출 기회가 있다든지 뭐 그런 제한이 있는 걸까요? 지금 방금 발표하신 우리가 사전 지원. 네네, 사전 지원이요. 사전 지원은 재정을 일단 무제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한 50조, 최대 50조 정도의 그 재정을 이제 좀 맥시멈으로 해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죠. 신청을 받아보고.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재원이 들어가는 구조는 4년 후 시점이기 때문에 당장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때의 재정 상황이나 정부가 이제 반을 이제 한 3년간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대출 자금 그 지출분에 대해서 또 50%는 정부가 떠안기로 한 거니까 이제 3년 지나고부터 이제 그 만기까지 5년간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그 만기까지 한 3년에 걸쳐 갖고 재정이 이제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중복 가능하냐고 하신 거잖아요. 거의 근데 5천만 원 한도 5천만 범위 원이니까 내에서는 그 안에서 뭐 가능한 2천만 원, 3천만 원 나눠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주시죠. 추경 관련해서 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께서 당선되면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낙선하면 안 하겠다라고 해석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추경에 대해서 공약이라는 게 원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고 추경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예산안이라고 하는 거는 또 법률안하고 달라서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한 것과 같은 것을 논의하자고 하려 그러면은 일단 추경이 국회로 넘어와야 여야가 논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얘기 없이 정부에다가 추경을 먼저 한 50조 정도의 지출 조정이라든지 재원 마련을 통해 갖고 추경을 좀 해달라고 하지를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한테는 좀 현혹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또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대통령을 설득해서 여당 후보니까 제가 제안한 것을 당장이라도 하자. 내년 선거 결과 이후에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하려고 그러면 추경을 올려놓고 구체적인 이제 금액과 또 사용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팬분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30 지지율 좀 급락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지율 문제는 뭐 우리 선대위 안에서 또 관심 갖고 계신 분이 있겠지만 저는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께서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잘 살펴가면서 이렇게 이 캠페인을 벌여갈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